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 42,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사실 제 전공 이야기를 어디 가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모습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저는 불어불문학 전공자였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쳤고 한때는 지방 모 대학에서 강사로 불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마르셀 프루스트, 샤르트르, 보부아르를 가르치며 순수문학에 빠져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로는 아이와 집안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번역 일을 맡아서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프랑스로 날아가서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곤 하죠. 저는 이런 여유로운 삶이 참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챙기며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 행사나 시댁 모임에서 내가 불어를 전공했던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제가 화려한 이력이 있어서 자랑 삼아서 할 것들도 아니라서 그저 안 한 것뿐이었습니다. 대학 교수 욕심까지 내려고도 했지만 결혼 후에 집안 살림하는 곳에 재미를 느껴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말았어요. 제 동서는 이런 제 이력을 전혀 모릅니다. 아마 저를 애 키우느라 집에만 있는 멋없는 아줌마 정도로만 봤을 겁니다. 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제 동서는 정말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화려하고 자신감과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 자체가 금수저였고 동서는 무려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동서와 사귈 때부터 도련님이 늘 자랑했습니다. 영어, 불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구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련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SNS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고 글로벌 감성과 럭셔리 라이프를 표방하며 연예인급 셀럽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련님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시댁에선 늘 막내라서 늘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연애 경험도 거의 없고 순수한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시댁 집안도 동서네만큼은 아니지만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은행장으로 퇴직을 하셨던 분이셨고 시할아버지는 국회의원도 지내셨던 분이셨어요. 기본적으로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땅이 있어서 시아버지 때까지는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도련님이 동서를 소개했을 때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어쩐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시댁 식구들은 한눈에 동서에게 홀려버렸습니다. 도련님은 복도 많지. 이 집에 저런 며느리가 없다니. 저만 혼자 낯선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첫인사 온 날에 동서는 나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도하기가 이를 데 없더라고요. 당신이 내 큰동생가 될 사람이야. 앞으로 나한테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란 뉘앙스의 도도함과 대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제가 자격지심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 동서와는 앞으로 내가 좀 힘들겠구나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웬만한 연예인 결혼식을 능가했습니다. 드레스를 파리에서 맞춰왔다고 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다고 했고 식사 메뉴는 미슐랭 셰프 코스라고 하더군요.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식에만 기들여져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글로벌한 음식에는 도통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할 뿐이지 영 맛은 아니더군요. 시댁 친척들 모두 동서에게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동서는 참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피부과 관리와 시술에 의존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뭐 돈도 있겠다, 시간도 많겠다,
금수저인 동서가 미모도 돈 들여서 공들이는 것을 뭐라 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이런 금수저와 잘 어울리지 않는 서방님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다기보다는 서방님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잘 어울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 후 동서는 무려 4주 동안 몰디브, 두바이, 파리를 도는 초호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그날 시댁에서 첫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저는 식사 준비를 도왔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가 개선장군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온 선물 보따리에 이미 넉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들고 왔으면서 내 선물은 고작 소박한 명품 스카프를 사왔더라고요. 물론 센스 있는 동서의 선물은 참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은 공통적으로 명품 가방을 사왔으면서 굳이 내게는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를 했는지 의아했어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약간 섭섭하긴 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동서는 등장부터 기가 막혔습니다. 샤넬 수트, 에르메스 가방, 커스텀 메이드 구두, 보석 목걸이까지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듯한 포즈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프랑스에서 특별한 치즈랑 와인 가져왔어요. 프랑스 친구가 직접 추천해 준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마셔요. 특별히 형님을 위해서 사온 거니까 형님 혼자서만 드세요. 아셨죠? 앞으로 저를 잘 봐달라는 뇌물이에요. 저는 아 고마워 라고 웃었지만 속으론 한숨이 나오고 언짢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몸에 들은 것이나 시부모님이나 남편 것은 명품 가방으로 도배를 했으면서 내게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스카프를 준비한 것도 약간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했는데요. 세상에 내게 특별히 선물한다는 그 와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흔히 찾을 수 있는 싸구려 와인이었습니다. 그런 싸구려 와인을 들고 와서 내게는 마치 구하기 어렵고 비싼 고급 와인인 것처럼 말하다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으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닌다는 동서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불어를 원어민처럼 말할 정도이면 그 정도 상식은 충분히 갖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미 프랑스에서 살던 친구들, 교수님들이 추천해준 와인을 수도 없이 마셔봤고 치즈도 연구실 모임에서 매번 접했으니까요. 한때는 제가 와인 매장을 열고 싶을 정도로 와인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술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와인만큼은 제가 한 병씩 사다가 쟁여놓고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그런 배경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주방에서 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우습게 보였을까요? 이 어리광증맞은 동서가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련님은 자기야 여행 중에 누구랑 연락했어? 라고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동서는 아 그냥 친구들 몇 명이랑 가끔 얘기했지 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아드리앙이었어요. 동서는 순간적으로 흠칫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척하며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내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불어로 상대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불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서 편안하게 불어로 소통을 한 것 같았어요. 정말 웃겼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소리 좀 죽여서 말을 해도 될 것을 전혀 깨우치 않고 불어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Allô, oui, mon amour, oui, tu suis entré, tu me manques tellement, oui, je n'arrête pas de penser à toi. 정말 웃겼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계속해서 불어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등골이 다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단어 하나 빠짐없이 알아들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다음과 같았어요. 여보, 나 집에 도착했어. 너무 보고 싶어. 계속 당신 생각만 했어. 도련님은 멀지 않은 식탁 테이블 옆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는데 동서는 아주 편안하게 불어로 통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동서의 불어 실력에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역시 글로벌이야. 불어가 맞지? 라고 하시며 동서의 불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참 얼척이 없더라고요. 한편으론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칭찬을 하다니 참 웃겼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서가 하는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저는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 표정이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천진난만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댁 식구들과 하하호호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또라이가 아닐까 생각도 되었네요. 얼마나 나나 서방님이나 우리 집 식구들을 가벼이 봤으면 저럴까 싶더라고요. 그녀의 입꼬리가 약간 올라간 것이 살짝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듯 싶더라고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인성이라면 도련님과의 결혼은 불보듯 뻔했어요.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시댁의 친지분들 모두가 동서의 재력과 선물 공세에 끔뻑 나자빠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미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을 두고 그럴지도 모르죠. 완벽한 동서를 질투를 하는 거라고요. 물론 질투가 안 난다면 제가 사람이겠습니까? 질투가 날 만큼 동서는 이쁘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집의 딸이고 잘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프랑스어 구어 표현, 그 뉘앙스까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구 간의 대화가 아니라 애인 간의 은밀하고 지독히도 친밀한 대화였다는 사실을 나 말고 그 누가 눈치를 챘겠어요. 동서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통화 내용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들었어요. 전화가 끝나자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아, 그냥 옛날 친구예요. 파리에서 같이 스터디하던 친구인데 여행 다녀왔다고 인사한 거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서가 한 그 통화 내용으로 인해 결혼 전에 동서가 파리에서 유학할 때 수많은 남자들과 연애했고 몇 차례 통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동서 주변의 프랑스 커뮤니티에선 이미 유명한 인사였더군요. 그 방면에 말입니다. 물론 또 그러실 거예요. 결혼 전에 조금 안 놀아본 사람이 있겠냐고요. 능력 있고 돈 많은 아가씨가 클럽에 진을 치고 살든 무슨 상관이 있며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던 동거를 하던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죠. 동서는 카멜레온처럼 변신에도 타고난 재주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도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그랬어요.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조신하고 얌전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어른한테 인사성도 밝아서 이렇게 선물도 자주 해오고 말이다. 고맙다. 이렇게 없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말이다. 그리고 미안해. 우리 옥천이가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알았냐? 네,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나긋나긋하게 대답도 잘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서방님을 조용히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서방님, 저 사실 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왜 그러세요? 표정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들은 내용을 하나씩 풀어 원문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하나씩 풀어 설명했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은 순식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농담 아니죠?
내가 왜 농담을 해요? 내가 불문학으로 대학원까지 나온 거 몰랐어요? 그랬어요? 형이네 형수가 말을 안 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죠. 이제 하셨으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도련님은 거실로 돌아가 동서를 향해 물었습니다. 미자씨, 아들이랑 그 사람 누구야? 아들이랑? 그게 누군데 그래? 아까 아들이랑이란 사람과 통화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자기는 불어를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해. 그럼 아니었어? 정말 웃기다. 왜 그래? 자기는 영어는 조금 해도 불어는 못하잖아. 나 아까 내내 불어로 통화했어.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그래? 정연덕스럽게 모른다고 하자 서방님은 동석하는 말을 믿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서 살짝 서방님을 불러서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기회를 엿보다가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죠. 무작정 증거도 없이 의심부터 하면 숨기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서방님은 계속해서 내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형수님이 들으신 게 그런 게 맞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동서가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해보세요. 그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 거예요. 알았어요. 아니길 바라야죠. 그렇게 서방님은 내 말에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지만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과 즐겁게 떠들고 대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부족한 음식이 없나 하고 시중을 드느라 주방에서 식탁으로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히 동서가 주방 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군가와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면서 또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통화를 하고 싶으면 화장실로 달려가면 될 것을 화장실은 습하고 더운 데다가 불편하고 오히려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 의심을 받을까 싶었는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대미용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테이블에 걸터 앉아서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참 대단한 동서였어요. 그런 동서에게 서방님이 식사를 하다가 불렀습니다. 미자씨 뭐해? 밥 먹다 말고. 그러자 동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서방님에게 그러더라고요. 응,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먹고 있어. 내가 그때 고성능 녹음기를 살짝 동서 앞에 찻잔 받침 사이에 톡 하고 두었어요. 동서가 하는 말이 선명하게 녹음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돌아간 뒤에 내가 그 녹음 내용을 다시 틀어서 들었어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동서는 아주 어린 아들과 통화를 했어요. 세상에 프랑스에서 동거를 한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그 아들을 낳았지만 동서의 부모님이 한국 남자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입막음용으로 서방님과 결혼식을 올렸던 거더라고요. 프랑스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말에 통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더 웃긴 거는 그 아이 아빠가 애인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애인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남자도 프랑스 남자였고 가난한 사람이라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동서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를 한 상태였어요. 서방님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동서의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외국계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는 있지만 씀씀이가 월급쟁이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찌나 뻔뻔하게 이런저런 대화 내용을 적나라하게 애인과 프랑스에 두고 온 동서의 아들과 얘기를 나눴던지 제가 듣는 내내 제길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라서 서방님과 동서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황급히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들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저는 시급한 상황이니만큼 곧바로 시부모님과 서방님에게 그 녹음 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하면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고 서방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방님, 내가 동서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들려드릴 테니까 동서 몰래 혼자서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시댁에 동서만 빼고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서방님과 동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아니 뭔데 그러냐? 우리 둘째 며느리가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녹음기를 테이블 위로 내놓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 네, 이건 고성능 녹음기예요. 제가 강사로 일할 때나 번역 일을 할 때 자주 쓰던 거예요. 녹음기? 그런데 이걸 왜 꺼내놓는데 그러냐? 이 안에 엊그제 동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여기서 전화통화를 외국인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그랬었지. 그런데 그게 어째서 그래? 아버님, 어머님, 그때 동서가 불어로 통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불어를 좀 알아들을 줄 알아요. 네가 불어를 한다고 했냐? 네, 제가 불어 전공이고 강사 일도 했었어요. 아, 그랬어? 몰랐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오기국어를 한다고 하더니 우리 큰 며느리도 불어를 좀 하고 있었구만. 그러자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방님이 내게 그랬습니다. 형수님, 녹음한 내용은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횡 종이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놓았습니다. 서방님이 먼저 직접 보세요.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시부모님이 저와 서방님을 번갈아 보며 그러셨습니다. 니들은 뭔가 알고 있구나. 왜 그러냐? 얼른 말을 해봐라. 내가 번역한 내용이 적힌 종이를 쥐어들며 한참을 들고 읽어보던 서방님이 내게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이 녹음기를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때서야 시아버지가 서방님이 들고 있던 번역된 그린 흰 종이를 빼앗아 들고서 한참 있다가 탄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그러셨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쪽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10살의 딸내미를 내 아들한테 내어주고 좀 이상하다 했어. 그냥 내 아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이었구만.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흰종이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망연자실해 했어요. 세상에, 동거를 해서 아들까지 있으면서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신혼여행지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어. 이게 뭐 하자는 거요? 세상 무섭네. 그렇게 이쁘고 잘 웃는 애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잡것이 다 있나. 들키면 그때 들켜서 이혼을 하더라도 끝까지 숨기고 이중생활을 하겠다고? 이런 망할 것을 봤나. 서방님과 남편은 내 번역본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번역이 맞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 후에 남편이 서방님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건지는 네가 결정해라. 아버지랑 엄마는 절대로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라고 하시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형, 난 지금 멘붕이 왔어. 그렇게 내게 천진난만하게 굴었었는데 내게 이렇게 숨긴 게 많은 여자였는지는 정말 몰랐어. 나를 속인 게 맞아. 나를 감쪽같이 속였어. 내게 한 것이 진심인지 이제 나도 헷갈려.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남편이 서방님 어깨를 다독거려주며 그랬습니다. 내가 뭐라 할 말은 아니지만 평생 함께할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아버지랑 엄마 생각을 해서 잘 결정해. 네 뜻대로 따르마. 동선이 처음엔 둘러대더니 점점 말이 꼬였습니다. 결국 도련님이 핸드폰을 빼서 메시지를 확인했고 사진과 음성 파일, 몰드입에서 찍힌 은밀한 사진들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 전부터 사귀어왔던
동서 애인이란 남자가 서방님과의 신혼여행지까지 쫓아와서 만났던 겁니다. 도대체 결혼한 유부녀가 신혼여행지까지 애인을 불러들인 사실이 정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미안해하거나 당황하지도 않았다더군요. 동서는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대충 한다는 소리가 그랬다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심심해서 내 남사친을 부른 것뿐이야. 애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된 것 아니에요? 뭐 별일도 아닌데 왜 다들 설레발을 떠세요? 정말 촌스럽네요. 그래서 저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님이 그랬대요. 나를 사랑하긴 한 거야? 미자씨가 사랑한 남자는 대체 누구야? 당신이 하는 말은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야? 이러고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나랑 헤어지면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굴어? 옥천 씨는 나랑 결혼을 해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잖아. 다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우리 엄마랑 아빠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걸 횡재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 그랬으면서 무슨 사기 결혼이네 마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나한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왜 내 입으로 말을 하니? 누구 좋으라고 말을 하냔 말이야. 어차피 함께 키우고 살지도 않을 거면서 웃기네 정말. 전혀 반성을 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무슨 사기 결혼이라고 억지를 부려? 정말 촌스럽네.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옥천 씨랑은 못 살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에 나가. 알았어? 라고 하며 사설 경혼을 시켜서 서방님을 강제로 신혼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서방님이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거지처럼 쫓겨나온 것을 보고서 시어머님은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시아버님이 화를 불같이 내시고는 그 녹음 내용을 동서의 부모님의 점잖은 지인분들께 싹 다 보내버렸어요. 맨 나중에 동서의 부모님에게 그 녹음 내용을 보내시고는 전화를 걸어서 그러셨어요. 감히 시댁에 와서 이런 내용으로 버젓이 통화를 하다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입니까? 우리 집안을 모욕한 죄는 달게 받으셔야 할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버지가 동서네 부모님의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동서네 회사와 동서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치셨어요. 그래도 전혀 타격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대단한 집구석이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네 입만 아플 거다. 란 태도였어요. 저러고 지랄하다 말겠지 싶었는지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쪽 세 개의 금수저 집안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타격감이 제로였나 보더라고요. 동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랑스로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분노로 폭파된 SNS 계정도 전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아무런 사과도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서 이혼을 하고 말고가 아니었어요. 단지 동서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서방님에게 전화를 해서 원망을 하더랍니다. 야, 네가 나랑 결혼을 해서 나쁠 게 있었냐? 그래도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한 거야. 네가 싫었으면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의 돈이 탐이 났어도 결혼이란 걸 했겠어? 너 때문에 나는 망했어.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다시는 나를 안 보시겠대. 돈이고 뭐고 절대로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어.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재수없이 너를 만나서 이런 거짓꼴이 돼버렸냐? 너는 내 원수야. 알았어?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미안해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되려 서방님에게 원망을 늘어놓다니요. 서방님에게 온수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거짓꼴이 되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게 주방에서 쭈그리고 일만 하는 전업주부인 나를 무시만 하지 않았어도 그 꼴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을 탓하다니
서방님에게는 그런 여자의 정체를 초반에 잘 파악하고 헤어진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